1990년 4월, 속초항. 폭풍우가 몰아친 그날 밤, 한 남자가 바다로 사라졌습니다. 아내 정혜숙은 20년을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포기하라 했지만 그녀는 믿었습니다. 남편은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요. 그리고 2010년 남편 최강우는 정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옆엔 낯선 여자와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 제 남편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20년을 기다린 아내, 다른 가족을 데리고 온 남편,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과연 이 가족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강호 씨, 대체 무슨 일이에요? 나예요. 당신 아내 혜숙이라고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진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90년 4월, 강원도 속초. 아침 해가 막 떠오를 무렵이면 항구는 벌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바닷바람이 뒤섞인 그 냄새가 이 동네 사람들에겐 일상이었죠. 오징어잡이 철이 다가오면 선원들은 며칠씩 바다에 나가 있었고, 남겨진 가족들은 그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정혜숙은 30 초반의 나이에도 이미 손등이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여자였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생선 가게에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남편 최강우는 선원이었습니다. 속초항에 정박한 원양어선을 타고 몇 달씩 바다로 나가는 일이 많았어요. 집에 돌아오는 날은 한 해에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혜숙은 늘 혼자였습니다. 남편이 없는 동안 딸 은지를 키우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생계를 책임지는 건 온전히 혜숙의 몫이었죠. 동네 사람들은 혜숙을 보며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는 과부나 다름없다고요. 하지만 혜숙은 그런 말들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강호가 벌어온 돈으로 은지를 학교에 보낼 수 있었고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은지는 7살이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처럼 아빠를 그리워했지만 아빠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나는 시간이 적었어요. 은지는 종종 혜숙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요? 혜숙은 그럴 때마다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지.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은지 예쁜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줄 거야. 하지만 혜숙의 마음속엔 늘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무섭고 잔인한 곳이었으니까요. 한 번 바다에 나간 배가 돌아오지 못한 이야기는 속초에서 흔한 소문이었습니다. 실종되거나 사고로 목숨을 잃는 선원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혜숙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곤 했죠. 어느 날 저녁, 혜숙은 작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방바닥에 배를 깔고 누워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혜숙은 국자로 찌개를 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거셌습니다. 나뭇가지가 세차게 흔들리고 어둠이 빠르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혜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바다는 늘 남편을 빼앗아가네. 그래도 우리 은지를 위해 견뎌야지.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나는 강한 사람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강호가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혜숙은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혼자 버티고 있었죠. 밤이 되면 혜숙은 은지를 재운 뒤 혼자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강호 씨, 제발 무사히 돌아와요. 우리 은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나도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렀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면 강호는 또다시 바다로 나갔습니다. 편지 한 통, 전화 한 통 없는 날들이 이어졌죠. 혜숙은 그럴 때마다 항구로 나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 먼 수평선 너머 어딘가에 강호가 있을 거라 믿으면서요. 은지는 점점 자랐습니다. 아빠 없는 하루에 익숙해져 갔죠. 친구들이 아빠 이야기를 할 때면 은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바다에 있다고 말하기엔 너무 오래 집에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해 가을, 강호가 짧게나마 집에 돌아왔습니다. 혜숙은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강호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혜숙을 안아주었죠. 미안해, 혜숙아. 조금만 더 참아줘. 이번 항해만 끝나면 좀 쉴게. 혜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호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은지는 아빠를 보고도 어색하게 웃기만 했어요. 너무 오랜만에 본 사람 같았으니까요. 강호는 사흘 만에 다시 떠났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혜숙은 항구에서 배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강호도 멀리서 손을 흔들었죠. 배는 서서히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거칠었고 해숙의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서로를 향한 믿음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함께 웃으며 밥을 먹을 날이 올 거라 믿으면서요. 강호가 떠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해숙은 매일 아침 라디오를 켜놓고 날씨 예보를 들었습니다. 동해안 해상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날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럴 때마다 해숙은 부엌 한 구석에 모셔둔 작은 재단에 물 한 잔을 올려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강호 씨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은지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해숙 옆에 앉아 숙제를 했습니다. 아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아빠가 없는 게 당연한 듯 살아가는 모습이 해숙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죠. 은지 앞에서만큼은 강한 엄마여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1990년 4월 23일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천둥 소리가 집을 흔들 정도로 거셌고 빗줄기는 창문을 때렸습니다. 해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바다를 생각했죠. 저 바다 한가운데서 강호는 지금 무사할까? 배는 괜찮을까? 다음 날 새벽 해숙은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하는 걸까? 해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해양경비대 직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최강호 씨 가족분이십니까? 지금 당장 속초항으로 나오실 수 있으신가요? 해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화기를 꽉 쥔 채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 남편한테 무슨 일 생긴 거예요? 어젯밤 폭풍우 속에서 남편분이 타고 계신 선박과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지금 수색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빨리 오세요. 해숙은 전화기를 놓자마자 외투를 걸쳤습니다. 손이 떨려서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은지를 이웃집에 맡기고 해숙은 항구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바람은 차가웠고 가슴은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속초항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배에 탄 선원들의 가족이었죠. 해경 직원들은 무전기를 붙들고 다급하게 무언가를 주고받았습니다. 해숙은 그중 한 명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우리 남편은요? 최강호라고 선원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젯밤 폭풍우가 너무 심했습니다. 선박이 조난 신호를 보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지금 수색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해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강호는 살아있을 거라고,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믿어야 했습니다. 아직 살아있을 거예요. 수색 계속해야죠. 제발 끝까지 찾아주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수색대가 발견한 건 부서진 선체 조각들 뿐이었습니다. 선원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매일 항구로 나갔습니다. 혹시라도 강호가 표류하다 돌아올까봐, 혹시라도 소식이 들려올까봐 항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은지는 이웃집에 맡겨졌고 해숙은 밤낮 없이 바다만 바라봤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해경은 공식적으로 수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생존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었죠. 해숙은 그 말을 듣자마자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우리 남편은 살아있어요. 조금만 더 찾아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해숙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모두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실종된 선원은 총 4명이었습니다. 그중 최강호도 포함되어 있었죠. 며칠 뒤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실종 선원 4명, 끝내 찾지 못해. 유가족들 슬픔에 잠겨. 해숙은 그 신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시신이 없었으니까요. 빈소만 차렸을 뿐, 관 속엔 강호의 사진만 놓였습니다. 조문객들이 다녀갔지만 해숙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죠. 은지는 엄마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해숙은 딸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은지야, 미안해. 엄마가 아빠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은지는 엄마의 품에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안 와요? 해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을 아는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해숙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바다는 남편을 앗아갔고 남겨진 건 슬픔과 절망뿐이었습니다. 1995년이 되었습니다. 강호가 바다에서 사라진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해숙의 손은 더욱 거칠어졌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30 중반의 나이였지만 40 중반처럼 보였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업한장으로 나가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칼로 비늘을 긁어내고 내장을 발라내는 일. 손은 항상 비린내가 배어 있었고 겨울이면 동상으로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은지를 키워야 했고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강호가 실종된 뒤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한 거였죠. 해숙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의지할 곳도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은지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조용하고 침착한 성격으로 자랐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단 집에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했습니다. 해숙은 그런 딸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또래 아이들처럼 밝게 웃지 못하는 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지가 학교에서 돌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고등학교는 실업계로 갈게. 빨리 취직해서 엄마 도와줄 거야. 해숙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딸을 돌아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은지야, 너는 인문계 가서 대학 가야지.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혼자 너무 힘들어. 나도 이제 엄마 도와야지. 아빠도 없는데 엄마만 고생할 순 없잖아. 해숙은 딸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은지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은지야, 엄마는 괜찮아. 너만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게 엄마한테는 전부야. 알았지?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2000년대가 되었습니다. 은지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해숙은 여전히 업한장에서 일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지만 해숙의 삶은 그대로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 은지 밥 챙겨주고 밤이 되면 쓰러지듯 잠드는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지가 해숙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현실 보자. 아빠는 안 돌아와. 해숙은 생선을 다듬던 손을 멈췄습니다. 딸을 쳐다봤습니다. 은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내가 뭘 알아? 내 아빠는 돌아온다고 했어. 나한테 꼭 돌아온다고 약속했다고. 해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벌써 10년이 넘었어. 아빠는 돌아가신 거야. 엄마만 그 사실을 인정 안 하는 거라고. 해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해숙은 부엌에 혼자 남았습니다. 칼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밤, 해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강호가 떠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항구에서 손 흔들던 남편의 모습. 돌아올게. 해숙아. 그 말을 믿었는데, 정말 돌아올 거라 믿었는데, 다음 날, 해숙은 집 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강호가 실종된 후 받았던 각종 서류들이었습니다. 그중 어업보험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숙은 그 서류를 펼쳐 읽었습니다. 법적 배우자 확인 필요. 실종 선고 신청 가능 기간 실종일로부터 5년 경과 후. 해숙은 그 문장을 보고 멈췄습니다. 실종 선고. 그건 강호가 법적으로 사망했다고 인정하는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아직 그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차마 남편이 죽었다고 인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남편은 법적으로 살아있는 거네? 해숙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호는 아직 법적으로 생존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종 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말은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강호가 살아 돌아온다면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해숙은 그날부터 작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뉴스를 봤습니다. 혹시 어디선가 실종자가 구조됐다는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였습니다.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해숙은 동네 복지관에서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서툰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실종자 찾기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은지는 그런 엄마를 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엄마, 그만해. 그렇게 살면 엄마만 힘들어. 하지만 해숙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강호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분명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라고,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2005년이 되었습니다. 은지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해숙이 악착같이 돈을 모아보낸 거였습니다. 은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해숙은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딸만큼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숙은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어느 섬에서 표류하던 한국인이 구조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15년 전 실종된 어부였다고 했습니다. 해숙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혹시 강호가 아닐까? 혹시 우리 남편이 아닐까? 희미한 희망이 다시 해숙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가을이었습니다. 해숙은 이제 5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해졌고 머리엔 흰머리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해숙이 놓지 않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강호에 대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날도 해숙은 업한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저녁 뉴스를 봤습니다. 평소처럼 별다른 기대 없이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뉴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년 만에 귀환한 실종 선원, 동남아 어촌 마을에서 발견돼 국내 송환. 해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 속엔 여인 얼굴의 중년 남자가 비행기에서 내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변했지만 해숙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저 사람은 강호였습니다. 해숙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호 씨, 우리 강호 씨잖아. 손이 떨려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면 속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속초항 출신 선원 최강호 씨. 필리핀 해안에서 구조돼 한국으로 귀환 예정. 내일 오전 인천공항 도착. 해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포기하라고 했지만 해숙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해숙은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지야, 아빠가 돌아왔어. 아빠가 살아 돌아왔다고. 은지는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진짜예요? 정말 아빠가 맞아요? 그래, 뉴스에 나왔어. 엄마 지금 인천공항 가는 중이야. 너도 빨리 와. 해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기자들과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해숙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입국장 앞에 섰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호가 나타났습니다. 여인 몸, 그을린 피부, 긴 머리. 하지만 분명 강호였습니다. 해숙은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갔습니다. 강호 씨, 강호 씨. 나예요. 해숙이에요. 하지만 강호는 해숙을 보고도 멈칫했습니다.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마치 누군지 모르겠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해숙은 그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호 씨, 진짜 당신 맞죠? 나예요. 해숙이에요. 20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강호의 옆에서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강호의 팔을 잡으며 해숙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누구세요? 왜 우리 남편한테 그러세요? 해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라고요? 저 여자가 지금 뭐라고 한 거죠? 여자는 강호를 감싸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람 제 남편이에요. 착각하신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찾으세요. 해숙의 손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강호는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해숙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여자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강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빠, 저 아줌마 누구예요? 해숙은 그 말을 듣고 비틀거렸습니다. 아빠라고요? 저 아이가 강호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해숙은 강호에게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강호 씨, 대체 무슨 일이에요? 나예요. 당신 아내 해숙이라고요. 우리 은지는요? 은지 기억 안 나요? 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사고 이후로 기억을 잃었어요. 이 사람이 저를 구해줬고 지금은 이 사람이 제 가족입니다.
해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다보다 차가운 배신이 몰려왔습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남편은 다른 여자와 아이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서연이라고 소개한 그 여자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필리핀에서 10년을 함께 살았어요. 법적으로도 부부예요. 사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해숙은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강호 씨는 내 남편이에요. 우리 은지 아빠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해숙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들이 해숙을 제지했고 강호는 서연과 아이를 데리고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해숙은 그 뒷모습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강호 씨, 돌아와요. 제발 나 좀 봐요. 하지만 강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기자들은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해숙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돌아온 건 배신이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 곁에 서 있었고 해숙을 외면했습니다. 그때 은지가 달려왔습니다. 딸은 주저앉은 엄마를 부축하며 울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 해숙은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지야, 아빠가 우릴 버렸어. 우리를 버리고 다른 가족을 데려왔어. 은지도 울었습니다. 모녀는 공항 바닥에 앉아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안타깝게 쳐다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해숙의 20년 기다림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해숙은 집으로 돌아온 뒤 사흘 동안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은지는 엄마가 걱정되어 문 밖에서 불렀지만 해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봐요. 밥이라도 먹어야지. 하지만 방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해숙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돌아온 건 배신이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 가정을 꾸렸고 해숙과 은지를 외면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은지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해숙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참으며 엄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엄마, 이러면 안 돼요. 일어나요. 밥 먹어야 해요. 해숙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지야, 엄마는 이제 살고 싶지 않아. 20년을 기다렸는데 다 무슨 소용이야. 은지는 엄마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나는 아직 엄마가 필요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말에 해숙은 정신이 들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무너져서는 안 됐습니다. 해숙은 천천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해숙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고요. 강호가 왜 자신을 외면했는지, 그 여자 서연은 대체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해숙은 은지와 함께 강호가 머물고 있다는 서울의 한 모텔을 찾아갔습니다. 모텔 로비에서 해숙은 강호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무렵 강호가 서연, 그리고 아이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해숙은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강호 씨, 나 좀 봐요. 제발 이야기 좀 합시다. 강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연이 앞으로 나서며 해숙을 밀쳤습니다. 당신 왜 자꾸 우리 남편한테 이래요? 경찰 부를 거예요. 해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강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호 씨, 당신 정말 나 기억 못해요? 우리 은지 기억 안 나요? 우리가 속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잊었어요? 강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그의 눈빛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기억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강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그날부터 강호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지와 함께 필리핀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강호가 어떻게 필리핀에서 살았는지, 서연은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기록을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강호 씨는 2000년에 필리핀 해안에서 구조됐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당시 기억상실 상태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2005년에 서연 씨와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해숙은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2000년이라고요? 그럼 강호는 10년 전부터 살아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은지가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필리핀 현지 신문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은 보험 사기 조직과 연루된 인물이었습니다. 필리핀 경찰 기록에도 그녀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은지는 엄마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엄마, 저 여자 수상해요. 보험 사기 조직이랑 연관돼 있대요. 아빠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숙은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강호가 그 여자에게 속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강호도 공범인 걸까요? 해숙은 다시 강호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강호 씨, 솔직히 말해요. 당신 기억 잃은 거 아니죠? 나 알아보고 있잖아요. 강호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해숙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란 여자, 당신 이용하고 있는 거 맞죠? 보험금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때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증거라도 있어요? 없으면 그만 가세요. 우리 남편 괴롭히지 말고요. 해숙은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우리 남편을 빼앗아 간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서연은 비웃었습니다. 빼앗다니요? 당신이 버린 거죠. 20년 동안 찾지도 않았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제 거예요. 미련은 버리세요.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강호 씨, 제발 말해봐요. 진실이 뭐예요? 당신 정말 우릴 버리려고 한 거예요? 강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수가, 미안해. 난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해숙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선택이 아니라고요? 대체 무슨 뜻일까요? 서연이 강호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이 날 협박했어. 너희한테 돌아가면 죽인다고 했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 순간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강호의 팔을 강하게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입 닥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해숙은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강호는 피해자였습니다. 서연에게 협박당하고 이용당한 거였습니다. 해숙의 희망은 절벽 끝에 내몰렸지만 동시에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날 밤, 해숙은 집으로 돌아와 잠들지 못했습니다. 강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연이 날 협박했어. 그 말이 사실일까요? 정말 강호는 어쩔 수 없었던 걸까요? 해숙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강호가 실종되기 전 남긴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상자였죠.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자 낡은 옷가지들과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해숙은 하나하나 꺼내보았습니다. 그러다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죽으로 된 항해일지였습니다.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그 수첩을 펼쳤습니다. 강호의 손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0년 3월 15일. 강호가 마지막 항해를 떠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해숙은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배에서 이상한 남자를 만났다. 서연이라는 여자의 오빠라고 했다. 내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며 접근했다. 거절했지만 자꾸 따라온다. 해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3월 20일. 서연의 오빠가 또 찾아왔다. 보험금을 노린 사기라는 걸 알아챘다. 선원 몇 명이 실종된 것처럼 꾸미고 보험금을 타낸다는 계획이었다. 나는 거절했다. 하지만 그는 협박했다. 가족을 해치겠다고 했다. 해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4월 5일. 서연이 직접 찾아왔다. 차분하고 냉정한 여자였다. 내게 선택권은 없다고 했다. 거절하면 해숙이와 은지를 해치겠다고 협박했다. 나는 두려웠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강호는 협박당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4월 18일. 내일 출항한다. 서연 일당이 배에 탈 예정이다. 폭풍우를 이용해 실종사고를 꾸밀 계획이라고 했다. 나는 도망칠 수 없다. 거절하면 우리 가족이 위험하다. 해수가, 미안해. 나는 너와 은지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마지막 페이지엔 떨리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돌아가지 못하면 해수기와 은지에게 전해주세요. 당신들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사라진 건 도망친 게 아니에요.
당신들을 지키려 했던 거예요. 서연에게 속지 마세요. 그녀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만약 내가 돌아간다면 기억을 잃은 척할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야 당신들이 안전할 테니까요. 해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해숙은 일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강호는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협박당하고 이용당했던 거였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거였습니다. 은지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고 놀라 다가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해숙은 딸에게 항해일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은지는 일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가 우릴 버린 게 아니었어요. 우릴 지키려고 한 거였어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아빠는 무서워서 도망쳤던 거야.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야. 다음 날, 해숙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항해일지를 증거로 제출하고 서연을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과거 기록을 뒤져보니 여러 건의 보험 사기 전과가 나왔습니다. 필리핀 경찰과도 협조해 그녀의 범죄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해숙은 강호를 다시 만나러 갔습니다. 이번엔 경찰과 함께였습니다. 강호는 해숙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해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해숙은 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말해줘요. 진실을 모두 말해요. 당신 무서웠던 거 알아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폭풍 후 날 밤, 서연 일당이 배를 침몰시켰다고요. 다른 선원들은 정말 죽었지만 강호만 살아남았다고요. 서연은 강호를 필리핀으로 데려가 숨겨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협박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가족을 해치겠다고요. 강호는 두려웠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기억을 잃은 척했습니다. 서연과 가짜 가족을 꾸몄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항상 해숙과 은지가 있었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너희를 봤어. 은지가 크는 모습을 상상했어.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 서연이 감시했거든. 해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이 갈라지도록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강호는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희생했던 거였습니다. 은지도 아빠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이제 괜찮아요. 우리가 지켜줄게요.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서연은 더욱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걸 없애버리려 했습니다. 강호를, 그리고 해숙과 은지를 모두 없애버리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호가 진실을 털어놓은 다음 날, 서연은 사라졌습니다. 모텔방은 텅 비어 있었고, 아이도 함께 데려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배령을 내렸지만 서연은 종적을 감췄습니다. 해숙은 불안했습니다. 서연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항해일지에 적혀있던 대로 그녀는 냉정하고 잔인한 여자였습니다. 강호는 더욱 초조해했습니다. 해숙아, 서연은 반드시 복수하려 올 거야. 조심해야 해. 경찰은 해숙과 은지, 그리고 강호를 보호하기 위해 경호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서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듯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해숙은 강호와 함께 속초로 돌아왔습니다. 20년 만에 함께 돌아온 고향이었습니다. 강호는 낯익은 풍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구나. 20년 동안 그리워했어. 해숙은 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도 함께였습니다.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강호는 은지에게 물었습니다. 은지야, 나 용서할 수 있겠니? 아빠가 너무 미안해. 은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잘못 아니에요. 이제 함께 있으면 되잖아요. 그날 밤, 강호는 해숙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경찰서 가서 정식으로 진술할게. 서연 일당을 모두 잡아들여야 해. 그래야 우리 가족이 안전할 거야.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해숙은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집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숙은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급히 강호를 깨웠습니다. 강호 씨, 밖에 누가 있어요.
강호는 벌떡 일어나 창밖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흉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서연이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다 죽여. 서연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강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배신자. 내가 입을 열면 안 된다고 했잖아. 이제 다 끝장내야겠어. 강호는 해숙과 은지를 뒤로 숨기며 서연과 마주섰습니다. 서연, 이제 그만해. 경찰이 이미 다 알고 있어. 내가 도망칠 곳은 없어. 서연은 비웃었습니다. 그럼 너희도 살아남을 수 없어. 다 같이 죽는 거야. 그녀는 강호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강호는 급히 피했지만 팔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해숙은 소리쳤습니다. 강호 씨. 은지는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서연은 그걸 보고 은지에게로 달려들었습니다. 강호가 서연을 막아섰습니다. 은지한테 손대지 마. 둘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집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힘이 셌지만 강호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해숙은 부엌으로 달려가 프라이팬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서연이 강호를 밀쳐내고 다시 칼을 들어 올렸을 때 해숙이 뒤에서 프라이팬으로 서연의 손을 내리쳤습니다.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창문으로 도망쳤습니다. 강호가 뒤쫓아갔습니다. 해숙도 따라갔습니다. 서연은 집 뒤편 절벽으로 달려갔습니다. 속초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그곳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서연은 절벽 끝에 서서 강호를 노려봤습니다. 너 때문에 다 망했어. 20년을 준비했는데. 강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서연, 이제 끝이야. 내려와. 더 이상 도망칠 곳 없어. 서연은 웃었습니다. 미친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너도 같이 가자. 그녀는 강호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강호는 피했지만 서연은 중심을 잃고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비명 소리가 파도 소리에 묻혔습니다. 해숙은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강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찰들이 달려왔습니다. 아래를 수색했지만 서연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파도가 그녀를 삼켜버렸습니다. 강호는 해숙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끝났어, 해숙아. 이제 끝났어. 해숙도 울었습니다. 20년의 악몽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강호는 살아남았지만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팔의 상처는 깊었고 마음의 상처는 더 깊었습니다. 경찰은 강호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해숙과 은지가 옆에 있었습니다. 강호는 병상에 누워 해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해숙아. 정말 미안해. 20년 동안 너무 힘들었지? 해숙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용서 쉽게 얻을 생각은 말아요. 당신이 겪은 일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도 많이 아팠어요. 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은지는 아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살아만 있어줘요. 그게 전부예요. 강호는 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은 다시 만났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었습니다. 2011년 봄이었습니다. 서연이 사라진 지 6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서연의 시신을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파도에 휩쓸려 어딘가로 떠내려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서연과 함께 있던 아이는 친척에게 인계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서연의 친족하였고 강호와는 아무 혈연 관계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였습니다. 강호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강호를 보험 사기 공범으로 기소했지만 변호사는 강호가 협박과 감금의 피해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항해일지와 필리핀 현지 조사 결과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강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3년의 집행유예와 200시간의 사회봉사였습니다. 판결이 나온 날, 해숙은 법정 밖에서 강호를 기다렸습니다. 강호는 고개를 숙인 채 걸어 나왔습니다. 해숙은 그런 강호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20년의 세월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강호는 해숙 앞에 섰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해숙아, 평생 속죄하며 살게. 다시는 너와 은지를 떠나지 않을게. 해숙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호 씨, 당신이 겪은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도 많이 아팠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천천히 다시 시작해봐요. 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숙의 말이 맞았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강호는 속초의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항구에서 일용직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주말이면 해숙과 은지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대화도 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은지는 아빠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호는 딸에게 필리핀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얼마나 그리웠는지를요. 은지야, 아빠는 매일 너 생각했어.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친구들은 잘 사귀는지, 꿈은 뭔지 궁금했어. 은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 그리웠어요. 친구들이 아빠 이야기할 때마다 부러웠어요. 해숙은 그런 부녀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강호는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무책임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사회봉사를 나갔고 심리 상담도 받았습니다. 해숙에게도 성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강호는 해숙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긴 편지였습니다. 해숙은 그날 밤 혼자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해숙아, 20년 동안 하지 못한 말들을 이제야 쓰네.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말이야. 바다에서 표류할 때도, 서연에게 감금당해 있을 때도 너와 은지 생각뿐이었어. 언젠가 돌아가서 너희를 안아주고 싶었어. 이제 늦었지만 남은 인생은 너희를 위해 살고 싶어. 용서받지 못해도 괜찮아. 그냥 곁에만 있게 해줘. 해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원망도 있었지만 사랑도 남아 있었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으니까요. 2012년 여름, 은지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강호와 해숙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은지는 졸업가운을 입고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은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손잡아요. 우리 가족 사진이잖아요. 해숙과 강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사진기 셔터가 눌렸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22년 만에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강호는 해숙에게 청혼했습니다. 속초항 방파제에서였습니다. 해가 지는 바다를 배경으로 강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해숙아, 다시 시작하자. 우리 다시 가족이 되자.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 해숙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는 거짓말 없기.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이야기하기. 약속할 수 있어요? 강호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약속할게. 평생 지킬게. 2013년 봄, 두 사람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은지와 몇몇 친척, 동네 이웃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강호와 해숙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지는 주례없는 결혼식에서 부모님께 편지를 읽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해요. 지난 일은 잊고 앞으로만 봐요. 식이 끝나고 세 사람은 속초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목을 적셨습니다. 해숙은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다는 많은 걸 앗아갔지만 또 돌려주기도 하네. 강호가 해숙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해숙은 강호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상처 입은 우리, 이제 다시 살아보자고요. 2015년, 강호는 작은 횟집을 열었습니다. 해숙이 함께 일했습니다. 은지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가끔 속초로 내려왔습니다. 가족은 명절이면 함께 모였습니다. 웃고 떠들며 밥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호와 해숙은 방파제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강호가 해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행복해, 해숙아. 해숙도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나도요, 강호 씨. 파도는 여전히 철썩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다는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결국 돌려주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가족은 다시 만났습니다. 상처는 아물고 사랑은 다시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삶은 다시 흘러갔습니다.